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영신TV 시사정담 시간입니다. 봄이 오는가 싶더니 벌써 낮에는 초여름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이 지난 4일에 미사일을 쏘아 올렸습니다. 이를 놓고 시중에서는 영화 극한 작업 아주 히트를 쳤죠. 그 극한 작업에서 주인공인 유승룡이 이건 갈비인가 통닭인가 수원 왕갈비 통닭 이런 대사를 해갖고 공전의 히트를 쳤는데요. 우리 정부 당국, 군 당국 특히 에서는 이것을 미사일인가 발사체인가 이 구분을 못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가운데 4월 국회가 오늘로 이렇게 막을 내립니다마는 빈손 국회로 끝났고 장애로 나간 한국당 특히 황교안 대표는 오늘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민생투쟁 대장정에 돌입했습니다. 부산에서 서울까지 400km를 한 달여에 걸쳐서 민생 투쟁에 돌입한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민주당 그리고 민평당 일각에서는 현재 의석 300석 좀 부족하다. 그래서 좀 늘려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어요. 전국의 여러 가지 현안들을 놓고 이진공 교수님과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수님, 방금 말씀드린 대로 누가 보더라도 며칠 전 쏘아 올린 북한의 그 미사일, 단거리 미사일 아닙니까? 이것을 놓고 군 당국이 단거리 미사일이라겠다가 단거리 발사체라고 했다가 신형 전술 유도무기라고 했다가 갈팡질팡 오락가락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그 유도무기라는 게 미사일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왜 미사일이란 말을 못하죠? 그러니까 뭐 요즘 어느 신문 제목을 보니까 아버지를 또 홍길동이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던데 이게 그 북한의 비위를 혹시라도 건드릴까 이러는데 한 협상 상대가 상대방의 비위 거스릴까지 걱정해가면서 그 협상이 건강한 협상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왜냐하면 일방 한쪽은 그냥 고집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고 다른 한쪽은 계속 그 눈치나 살펴야 되는 거고 이건 협상이 아니죠. 그 다음에 그 전술 유도무기라는 것은 북한 자신들이 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뭐 지어낸 게 아니고 추측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트럼프도 그렇고 우리 정부도 그렇고 가급적이면 미사일이라고 할 경우 유엔 제재 그렇죠. 결의 위반 이런 것들이 있어서 또다시 제재를 해야 하는 부담이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될 경우 협상이 사실상 물 건너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협상의 판을 뒤엎지는 않겠다는 차원에서 좀 속도랄까 또 강도를 좀 낮추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군 당국까지 이렇게 하고 나서는 것은 참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죠. 다른 쪽은 몰라도 군은 군대로 자신들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나서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조차도 뭐 ICBM 아니야. 근데 그게 중요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방사포나 단거리 유도 미사일이나 이건 유도 무기나 이건요.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는 무기예요. 그게 그렇죠. 뭐 일본 대상하겠습니까? 미국 대상하겠습니까? 단거리인데 방사포는 특히. 우리는 말이죠. 이거는 미국은 ICBM 아니면 사실 걱정할 필요가 없으니까 괜찮다고 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 정부가 또 우리 군이 바로 직접적으로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고 우리를 협박하고 위협하는 이 무기에 대해서 미국과 같이 괜찮아. 그건 발사체야. 발사체는 뭔데요? 그럼 인공위성 쐈습니까? 정부나 청와대 같은 데는 정치를 하는 집단 아닙니까? 외교를 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어떤 강도를 조절할 수는 있지만 군은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이 얘기를 해야 해요. 김정은이는 뭐라고 했습니까? 힘을 가져야 평화를 지킬 수 있다고 오히려 우리가 해야 할 소리를 지금 김정은이가 하고 앉아있지 않습니까? 더 하나 또 웃기는 것은 국정원까지 북한 대변인이 됐어요. 이게 뭐냐? 미사일 발사한 게 그저 국정원 설명 그거 아닙니까? 내부 결속령이다. 내부 결속을 하려고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뭐 도발로 보기는 힘들다. 자체 방어 훈련 아니냐. 왜 국정원까지 이러고 났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북한하고 뭐 협상한다고 해서 그 김정은이 비위한 거 쓰려고
한미연합훈련 다 없앴어요. 그다음 우리 자체 훈련도 대규모 훈련 다 없앴어요. 없앴죠. 그 우리는 안 해요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저 북한은 그 별거 아니에요? 도발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하고 약속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다음에 아까 고 교수 말씀하신 대로 정부는 정치적인 또 그다음 외교적인 그런 고려가 필요하니까 그럴 수 있다 치자 이랬는데 그게요 외교적으로 또 북한하고 협상 전략으로도요 이 지나치게 비위를 맞추니 이거는 마이너스 효과밖에 안 갖고 오거든요. 지금까지 그렇게 왔잖아요. 결과가 그렇게 돼 있죠. 예. 그다음에 국정원하고 국방부는 더더욱이나 이건 국민이 도대체 그럼 그 국정원이나 국방부가 뭐하러 있는 집단인지 조직인지 국민이 그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저부터 헷갈리네요. 국방부가 왜 있어야 됩니까? 그리고 그동안 이 정부가 내세운 게 4.27 판문점 선언 아닙니까? 예. 그렇죠. 거기에서 공중이든 해상이든 지상이든 모든 공간에서 적대적 행위를 중지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럼요. 예. 그래서 북한은 우리가 조금만 어디 뭐 훈련하려고 눈치만 보여도 엄청나게 비난의 화살을 지금 쏘아대고 있지 않습니까? 예. 또 9.19 합의도 마찬가지죠. 평양에서 한 그 9.19 합의. 사실상 우리 보수 세력 쪽에서는 뭐 이 9.19 합의가 우리 안보를 완전히 무력화시켰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그 핵심이 바로 이런 군사적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또 군사적 그런 어떤 무력 증강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건데 우리 정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얘기를 못 해요. 이런 거 당연히 규탄 성명도 내야 하고 뭐 경고도 해야 하는데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무슨 검토를 그렇게 오래 합니까? 그래서 우리 정부가 지금 분명히 인식하고 국민들한테도 분명히 말해줘야 될 것이 뭐냐면 지나치게 상대방의 입장을 눈치를 살피고 비위를 맞추고 그렇게 하는 협상은요 절대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협상은 시작 안 하느냐면 못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서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서로가 협상 테이블에서 각자 이익을 극대화하는 선에서 그러면서 절충을 하고 타협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한쪽은 끝없이 비위 맞추고 다른 한쪽은 끝없이 말이죠 혹이나 부리고 협박이나 하고 이런 협상은 협상이 아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 정부도 문재인 정부도 이제는 대북 정책에 대해서 전략 전술을 좀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았나. 언제까지 우리가 5,200만이나 되는 국민을 가진 우리가 북한 김정은 체제한테 늘 굽신거리고 살아야 됩니까? 결과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핵을 이고 사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우리 정부도 김정은이가 핵 포기하리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아무도 없죠. 없을 거예요. 그게 현실인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김정은은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이렇게 시간을 끌면서 위치를 굳히고 결과적으로 이제 그 핵을 미끼로 공갈 협박의 그런 수단으로 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문 대통령이나 그 밑에 안보 참모들이나 또 정부의 모든 구성원들이 주요 구성원들이 지금 고 교수 말씀처럼 북한 핵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 자기들이 훨씬 더 잘할 거예요. 잘 알죠. 그건 모르겠습니까? 삼척 정도도 아는 일을. 잘 알면서 자꾸 뭐가 될 것처럼 네. 김정은이가 약속했다. 이런 식으로 해가 이건 국민을 기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김정은이가 이렇게 미사일을 쏘아대면서 또 내부적으로 그 민족끼리라든가 북한의 선전 매체들은 뭐 하고 있냐 남북관계 속도를 빨리 높여야지 미국 눈치 볼 것 없다 뭐 지금 이거 아니까 사대주의 여겨버려라. 결국은 쌀 갖다 달라는 거고 경제 지원하라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눈치 보지 말고 지원할 건 지원해. 야 만약에 유엔이나 이런 데서 니들 제재하면 좀 당해. 민족끼리 좀 당하는 거 어때? 이런 식인데 저는 걱정이 뭐냐면 자꾸 저렇게 하면 문재인 대통령 또 넘어가서 또 마음이 쓱 바뀌어서 또 이제 미국에 가서 또 이거 완화 좀 해줍시다, 뭐 제재 풀어줍시다, 또 이런 식의 그런 이런 대변인적 외교를 또 펼치는 거 아닌가 이게 걱정이고요. 절대 여기에서 북한의 이 협박이나 위협이나 여기에 우리 정부가 넘어가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예. 지금 북한은 뭐 최악의 식량난으로 136만 톤 정도가 지금 부족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지금 식량이 가장 급한데 이 방사포 쏘고
이 미사일 쏠 돈으로 식량부터 사와야지. 그걸 쏘아대면서 우리한테 사실은 식량 달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유엔 제재 관계가 없습니다. 식량은 인도적 지원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어쨌든 결과적으로 보면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해 왔던 이른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이것도 저는 물 건너 갔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김정은 방남 지난 연말에 온다고 뭐 문재인 대통령이 아주 그냥 큰 소리 꽝꽝 쳤는데 이미 그건 끝났고 4월에 온다 5월에, 이것도 다 저는 올해 내에도 거의 올 가능성이 없는 것이고, 또 지금 트럼프 5월 방안을 지금 물밑에서는 열심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도 현실적으로 김정은이 쏜 미사일 이 도발로 다 물 건너가는 거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방금 우리 이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남북관계 뭐 평화로 가는 거, 한반도가 긴장이 완화되고 평화로 가는 건 좋은데 지금 같은 그러한 대북 정책, 전술 전략이 과연 타당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김정은의 도발을 계기로 해서 전면적인 이 심사숙고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런 결과를 가지고 다시 한번 대북 어떤 접촉에 나서든 무슨 협상을 하든 해야지, 무조건 가서 조아리고 눈치 보고 한다고 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약한 모습을 보이면 저쪽에서는 점점 더 자기들은 위세를 떨겠죠. 그러니까 자꾸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아주 이거 현명치 못한 그런 대응책이거든요. 그 점에서 문 대통령은 이거 바꿀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김정은이는요, 애초에 올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 김정은이 그 신이에요. 북한의 신인데 여기 와서 만약에 조금이라도 여기 왔으면 반대 데모라도 한다든지 무슨 돌멩이라도 날아간다든지 이렇게 되면 신이 아주 권위가 엄청나게 손상되니까, 북한에서는요, 이 김정은이가 요만큼이라도 권위가 손상될 수 있는 그런 위험 지역엔 절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올 리도 없죠. 그다음 트럼프는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 북한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뭐 구글 외교 비슷하게 이렇게 자꾸 하는데 그 미국 정책에 은근히 자꾸 그것을 엇나가고 이렇게 하면 트럼프도 좀 은근히 기합을 좀 준다는 차원에서라도 올 수 없을 거예요. 아유, 와봤자 쫄리는 것뿐이 뭐 있겠습니까? 제재 완화라는 얘기뿐이 안 들을 텐데. 그것도 있고 또 반미 운동인가 하는 사람들 얼마나 또 난리를 피우겠습니까? 뭐 어쨌든 이렇게 김정은의 도발로 남북관계 또 이 한반도 주변이 긴장 국면으로 이렇게 들어갔습니다만은 국회는 정치권이죠. 패스트 트랙법 이 강행 처리로 인해서 지금 경색 국면이 더 강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앞서도 얘기했지만 오늘로 4월 국회가 끝나는데 법안 단 한 건도, 민생 법안이고 무슨 법안이고 단 한 건도 처리하지 못하고 빈손국회로 지금 끝난 거거든요. 어쨌든 지금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오늘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민생 투쟁 대장정에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5월 춘투에 들어간 거거든요. 뭐 한국당으로서는 다른 방법이 없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국민들의 그런 민심을 얻어가지고 말하자면 민주당을 압박해서 뭔가 큰 양보를 얻어낸 뒤에 이렇게 국회로 들어가겠다는 그런 전략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것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이 민주당을 국민한테 고발하는 것이 말하자면 민주당의 그렇죠. 정치 행태가 이 모양입니다. 이거는 민주당만의 문제가 아니라 청와대가 바톤을 조정관을 쥐고 있고 민주당이 거기에다 실행으로 나서고 하는 이런 소위 정권적 차원의 그런 제1야당 따돌리면서 이 독선적으로 독단적으로 독주하는 이런 정권이라는 것을 국민들한테 이제 호소하는데, 이게 왜냐하면 이제 또 조금 있으면 이제 21대 총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렇죠. 것도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사실상 지금 총선 국면에 들어간 거예요. 개항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런 정치를 앞으로 계속 그럼 우리가 당해야 됩니까? 뭐 이런 이제 뜻도 있고, 또 어떻게 하냐면 황교안 대표로서는 이제 사실은 정치권에는 바로 들어오면서 대표가 되잖아요. 이래서 정치권의 정치의 생리라든지 정치권의 뭐 기반이라든지 이런 게 아주 취약한 편이니까 이번에 이제 제대로 이제 이게 뭐냐면 수업 받는 거죠. 그 스스로 수업을 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 아마 이제
종전에는 대도시만 가가지고 뭐 광주라든지 뭐 이런 대도시만 갔지만 이제는 어떻게 했냐면 소도시도 가고 이제 또 뭐 전통시장도 가고 작은 지역도 가고 이렇게 하면서 완전히 이제 민생 현장에서 훑어서 서울로 올라오겠다 이건데 이런 것도요 누가 가르쳐 준 거냐면 사실 민주당이 옛날에 다 가르쳐 준 거예요. 그렇죠. 민주당에서 많이 써먹던 수법이죠. 예. 근데 어쨌든 뭐 민생 대장정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뭐 황교안 총리는 오늘 그 자갈치 시장에서 국민 승리 대장정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각오를 했습니다만은 대장정으로 만들려면은 말하자면 성과가 나와야 하거든요. 빈손 해고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일이죠. 아마 민주당이 이제 원내대표가 지금 경선을 통해서 새 원내대표가 들어서면은 어쨌든 여야 간에 뭔가 물밑 접촉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지는데 지금 이렇게 패스트트랙법을 올려놓은 상태에서 과연 한국당이 뭘 얻어낼 수 있을 것이고 민주당은 또 뭘 명분을 줄 수 있을 것인지 이게 저는 감이 잘 안 와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타협안이 뭐가 있을까? 황교안 대표를 비롯한 이제 자유한국당 측에서 외압을 가하는 거고 강력히 그렇죠. 국민들을 뒤에 이제 등에 지고 외압을 가하는 건데 내부에서도 이를테 문무일 검찰총장이 그 저 공수처법 관련법 있잖아요. 그 검경 무슨 수사조정법이가 개정안인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지금 이제 문제 제기를 했잖아요. 그런 게 있고 또 보니까 이 민주당의 그 저기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할 그 노웅래 의원이 뭐라고 했냐면 선거법 이거는 적어도 제1야당과 합의 안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지금 김영춘 의원이라든가 여러 사람들이 민주당 내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민주당도 지금 애초에 그 원안 가지고 계속 그대로 밀고 나가서 통과시키기는 어려울 거다. 이래서 이제 앞으로 민주당이 특히 선거법하고 관련해서는 한국당에 뭔가 주고받는 이런 거래를 하려고 할 거예요. 그거 없이 제1야당의 배제된 상태에서 선거법이 통과됐다. 이건 역사상 없는 일이거든요. 이거는 아마 그러면은 자기들한테는 정치공학적 계산법으로 뭐 이렇게 크게 이길 것이다. 말하자면은 들러리 야당까지 합치면은 범여 세력이 훨씬 과반이 넘을 거다 이렇게 계산할지 모르지만 국민들이 만약 그런 식의 일방 통행식으로 이렇게 처리해 갈 경우 내년 총선에서 아마 회초리 정도로가 아니라 몽둥이질을 할 겁니다. 그다음에 두고 헌정사에서 아주 이 나쁜 사례로 그런 기록으로 민주당이 그런 기록을 남긴다 이렇게 되니까 민주당도 아무리 뭐 이 주변에 위성 그 정당들 거느리고 뭐 위세 등등하게 이렇게 하지만은 결국은 그런 식으로까지 무리는 못하지 않을까 이런 그러니까 공수처법이라든가 검경 수사권 조정법 이런 관련 법들은 뭐 얼마든지 그 수정과 변경이 가능을 해요. 그건 뭐 정책적인 사안이고 또 국회에서 뭐 이렇게 의견을 수렴해갖고 기관들 의견을 수렴해서 조정할 수 있는데 선거법 이 부분은 여당의 어떻게 보면 내년 총선 승리 전략 또 장기적으로 보면은 대선 2022년 그리고 뭐 20년 집권과 연계되기 때문에 사실상 과연 민주당에서 대폭적인 양보가 가능하겠느냐. 그게 이제 제일 문제죠. 지금 국회의원이라든가 정치권 입장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뭐 공수처법이나 이런 것은 부차적인 거고 우선 자기들 밥그릇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뭐 밥그릇이라기보다는 정당이라는 게 집권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내년 총선에 이기야 그다음에 대선을 바라보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양보를 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근데 청와대 입장에서 보면 청와대 입장에서 이 공수처법을 이번에 공수처를 어떻게 공수처 설치를 이게 이제 완전히 이걸 이뤄내기 위해서는 사실 청와대 입장에서 선거법은 부차적인 과제예요. 그러면 오히려 민주당이 이 손해를 볼 수도 있거든. 연동형 비례대표자면 그러면서 위성정당을 거느리고 전체 그럼 우리 범여권 표가 많아질 거 아니냐 이랬는데 지금 거기서 말씀드린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민주당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무슨 소리냐 저 사람들 우리가 뭐 어떻게 철저히 믿어 결국 우리는 우리 힘을 가져야지. 그렇죠. 왜? 그래서 우리 의석을 세상에 28석이나 줄이고 뭐 우리가 아무리 잘한다 해도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은 표를 참 의석을 줄이게 돼 있다. 그러면 이거는 손해 아니냐. 이래서 이제 지금 들고 일어나는 거거든.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서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28석 빼지 말고 30석 더 보태자. 그래서 지금 내 얘기가 그 얘기예요. 이게 28석을 줄인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아주 어려운 문제고 그렇죠.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사활이 걸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나왔다가 쑥 들어갔죠. 국민 여론이 워낙 뭐 빗발을 치니까 30석 늘리는 얘기가 나왔다가 쑥 들어갔는데 지금 제일 뭐 좀 어려운 궁지에 있는 당이 민평당 아니겠습니까? 호남에서만도 28개 지역구에서 5개가 지금 줄어들 형편이고 지금 뭐 지지율도 1%, 0점 몇 프로 하기 때문에 연동형 비례대표 해봤자 국회의원이 비례대표로 가져갈 가능성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박지원 의원이 총대를 메고 나선 거 아니겠습니까? 30석을 늘리자. 근데 자기들 입맛대로 국민들은 관계없이 자기들 필요에 의해서 30석 늘리고 그래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사실 그 지금 당에서 이른바 유력자들, 실력자들, 뭐 이 실세들 이런 사람들은 다음에도 차기에도 자기가 공천의 영향력을 갖게 되면 왜 저 비례대표 명부에 자기 사람들 많이 올릴 수 있고 그렇죠. 이것 때문에 은근히 또 기대할지는 모르지만 현장에 있는 지역구를 가진 국회의원들이 28석 줄인다는 게 말이 안 되거든. 그래서 이제 지금 30석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고교섭을 나오고 지금 옆에서 누가 뭘 도와주겠다는데 그 도와줄 몫을 가지고 서로 하다가 야 그냥 목 더 달라자. 당신 저 국민들 보고 당신들 그 30명분 더 내놔. 이게 세상에 이게 저 정치 도의적으로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자기들 계산 맞춰가지고. 자기들이야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식이지만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아까도 내 얘기했잖아요. 4월 국회, 3월 국회 다 빈손으로 이렇게 하면서 동물국회만 만들어 놓고 국회의원 수는 자기들 필요해서 늘린다? 국민들이 그걸 용납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뻔뻔스러워도 이렇게 뻔뻔스러워서는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제가 제 소견을 좀 말씀드릴게요. 이게 뭐냐면요. 우리는 대통령제입니다. 그건 독일 같은 데 의원 내각제네요. 의원 내각제죠. 의원 내각제에서는 그게 맞죠. 누가 통치권을 갖고 있습니까? 의회가 통치권을 갖고 있으니까 의원들 정당별로 의석이 뭡니까 득표율하고 비례가 돼야 되거든요. 그게 그대로 반영되는 게 옳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제는 뭐냐면 통치권을 대통령이 갖는 거예요. 그 의회는 대통령과 그 정부와 사이에 견제와 균형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양당 체제가 돼야 되냐면 강력한 그 정부에 대한 견제력을 갖기 위해서 군소정당 체제가 되면 안 된다고. 정당 난립이 되면 안 되는 이런 다른 그러니까 이 주장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당에서 무슨 국민의 의사가 민의가 그대로 비례적으로 반영돼야 된다. 이렇게 자꾸 주장하면요. 이것은 제도의 다른 한 측면은 무시하고 오직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만 하는 셈이 되니까 이것도 민주당이 다시 한번 좀 진지하게 생각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가 적은 게 아니에요. 지금 300명 아닙니까? OECD라고 있잖아요. 36개국. 경제협력개발기구. 그러니까 선진국 모임이죠. 거기에서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로는 36개국 중에 13위예요. 13위. 그리고 IPU 국제의원연맹이죠. 거기에 가입한 나라가 193개국인데 그중에 우리나라 의원 수로 보면은 39위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거예요. 우리가 아마요, 국회의원 보좌관 무슨 비서관 이래서 한 7명인가 주고 거기다 인턴 붙이고 하면 9명이 돼요. 세계 그런 미국은 이제 특별한 경우예요. 왜냐하면 미국은 그 하원 의원 경우 보면 그 전체 예산을 그냥 아예 국회의원한테 주면 의원한테 주면 자기가 그걸 가지고 보좌관은 몇 명 쓰든 이렇게 하는데 그 대개 한 18명 좀 된다고 그래요. 근데 그거는 그거고 다른 어떤 국가에서도 우리나라같이 그렇게 대우 잘해준 데가 없어요. 비용이 그러니까. 그럼요. 우리처럼 특혜를 누리는 데가 고비용이에요. 그리고 우리 국회는 아주 고비용 국회인데 이 고비용 국회가 효율을 내기는커녕 맨날 이런 식으로 자기들 목다툼이나 하고 자기들 이익이나 챙기려고 그러고 맨날 이렇게 싸우고 그다음에 국회 문 닫아 걸고 이게 국민한테 이게 할 짓입니까? 근데 참 지금 선거법에서 뭔가 이 타협점이 마련해지지 않아 갖고는 한국당이
원내로 복귀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민주당이라든가 민평당 일각에서 이 국회의원 수를 늘리자 그런 것은 한국당 의원들한테도 겨냥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들 자리 없어져. 그러니까 우리가 적당하니 들어와 가지고 타협을 해가지고 합의하자 뭐 그런 얘기인데 한국당이 이래 가지고 만약 이런 타협안을 받아들였다고 하면은 아마 한국당은 끝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한국당이 그걸 모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네. 이제는 이 독약이란 걸 뻔히 알면서 네, 마시겠습니까? 독약이죠. 마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주장하는 게 지난번 그 토요일 날 저도 또 그 광화문에 나가봤는데 그 나경원 원내대표 주장하는 바 그냥 우리는 270명을 주장했다. 우리는 그렇죠. 국회의원을 줄이자고 주장했다. 저쪽에는 30명을 늘리자고 한다. 이렇게 이제 저기 공격을 해대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이제 오히려 민주당에 대해서 반대로 우리는 도로 줄여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국민한테 그것을 이야기함으로써 이제 국민들의 지지를 유도할 거예요. 한국당은 지금 비례대표 없애고 네. 오히려 국회의원 수를 줄여서 270명으로 하자는 거죠. 다 바로 직접 선거로 뽑자는 것이죠. 그거 아니죠. 미국 비례대표 없잖아요. 심지어 의원 내각제는 영국에도 없어요. 프랑스도 없죠. 그러니까 비례대표제가 마치 무슨 뭐 비례대표 하면 그 저 비례대표 명부에 올라갈 그 후보 누가 정합니까? 그러니까요. 온갖 무슨 요령을 피워가지고 무슨 그럴듯하게 명분 만들지만요. 결국 당 대표나 이 실력자들 주머니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게 명단이. 그러니까 왜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라는 그 엄청난 자리를 왜 특정인이 가지고 옛날에 무슨 뭐 박정희 시대입니까? 어느 시대입니까? 왜 대통령이 마음대로 하듯이 지금 당의 실력자들 또 청와대 이런 사람들이 주머니에 넣어놓고 저기 그 국회의원직을 하나씩 나눠줄 거예요? 그러니까 비례대표제를 무조건 좋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명분이 뭐 그렇게 명분이 충분하지 않다 이 점도 좀 유념해야 될 겁니다. 예. 네, 시청자 여러분. 뭐 이진건 교수가 여러 가지 대안을 얘기를 했는데요. 어쨌든 전국이 한동안 이렇게 정상화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우리 국민 모두가 국회의원 수를 늘린다? 이건 정말 낯짝이 두꺼워도 너무 두껍다. 이런 평가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